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상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저 너무 앞에 있는 물잔 건드리지 마시고. 사실 예. 네, 조현민 전무가 이제 그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항공의 광고를 보면 어디까지 가봤니?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렇죠. 그런 게 예, 나오는데 예. 이제 영국편 광고를 이제 한 광고 대행사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현민 전무가 이 영국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이 광고 대행사 측 직원이 잘 대답을 못했나 봅니다. 잘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영국편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뭐 영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냐라고 해서 화를 내는 정도였으면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거기서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그 직원을 향해서 물을 뿌렸다. 네. 라는 얘기로 오늘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네.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대한항공에 관련돼도 땅콩회항 사건이 또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대한항공 측의 얘기는 물병을 뭐 음료수병을 집어던졌다는 내용은 일단 사실이 아니고 예. 물을 그 직원에게 뿌린 게 아니고 그 물잔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방울이 일부 튀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물잔을 바닥에 던졌든 어디 던졌든 왜 던지냔 말이죠. 던진 거는 뭐 잘한 건 아닌데요. 예. 일단 이제 저희한테 물잔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물잔을 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물잔일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바닥을 저희 종이컵 들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사람에게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성격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유리컵이라면 과연 어느 쪽으로 던졌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혹시라도 맞을 수 있거나 아니면 부서져서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에 던졌다라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되고요. 굉장히 변호사적인 말씀하시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저희 변호사라서 그런 거 아니셨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창 같은 거는 술 드시다가 기분 나쁘시다고 옆 테이블하고 말다툼하다가 그쪽을 향해서 유리창 던지는 바람에 깨져서 상해를 입게 되면 다치게 되면 그렇죠.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그건 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흉기로 사람 다치게 한 거나 법적으로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이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나왔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앞에 이제 백성훈 변호사 같이 좀 이렇게 뺀질뺀질한 그런 남자가 앉아 있으면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컵에 있는 물을 확 끼얹잖아요. 또 공격 들어오네요. 이른바 물따귀. 물따귀. 예, 이거는 이제 폭행입니다. 실제로 이 물따귀로 최근에도 벌금 한 70만 원 정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 드라마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근데 조현민이죠. 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쪽에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질로 비춰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화를 내시는 것으로 보여요. 얼굴에 물을 뿌리기만 하면은 폭행죄입니다. 폭행이요? 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로 우스갯소리로 그 다음부터 드라마에서 얼굴에 물 뿌리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얼굴에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바닥에 무슨 뭐 뭔가를 집어던져 파편이 튄 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저번에 그 조현아 부사장의 그 땅콩회항 사건 때는 사실 그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일단 이번 사안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일단 SNS에 사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쳤으면 아마 또 오늘 또 사과의 진정성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에게 문자를 직접 보냈고 그 문자에 그 상대방, 그 어찌 보면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었던 그 광고 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또 단문자가 오긴 왔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조현민 전무의 뭐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이 광고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던 걸 이해한다. 뭐 이건 뭐 저도 괜찮습니다. 이런 취지로 왔는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 우리도 여기서 이런 얘기했지만 그 직원이 이 사과를 받고 저는 사과 못 받겠습니다라는 과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그 회사는 가만히 있었을까?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 회사 사정이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굳이 드린다면 조현민 전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를 또 하고 그리고 같이 뭐 웃으면서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술은 안 될 것 같고요. 술은 조심해야 되고. 네. 구조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조현아 부사장 때도 그랬고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뭐 화를 낼까 뭐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대 중반의 분이고 전무신데 이미 20대 후반에 임원으로 임명이 됐고 그때 스스로도 뭐 나 낙하산으로도 인정을 하지만 능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반적인 경우에 20대에 임원으로 임명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면은 이전 대통령 같을 때는 이런 거죠. 그때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었고 그야말로 나라를 새로 만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또래 저보다 어린 나이들의 법조인들도 30대 중반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절이 극복이 됐으면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뭐 편법이 동원된 승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승계가 되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회사가 유지되는 쪽으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기업의 구조라는 게 이른바 갑질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값에 뭐 도급으로 인해서 가격 후려치기로 대기업들은 가져가고 아니면 기술 빼가고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2세, 3세가 유지가 되는 한은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갑질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짓고 있는 상황에 물을 뿌렸네? 이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행동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한 행동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완벽한 갑을 관계잖아요. 대한항공과 광고 대행사. 이거는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광고 대행사 쪽에서 뭐 사과를 다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 청원에 지금 처벌해달라는 얘기까지 벌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번에 또 조현아 부사장 사례부터 이게 자꾸 또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저 오너 일가의 또 갑질로 시작된 거다. 이거는 단순하게 물 뿌려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한 그런 정도의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건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갑과 을 사이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청원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청원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민 전무도 그렇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렇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보다 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안을 좀 해결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조현민 전무 쪽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려고 애를 쓰는 저는 저번에 조현아 부사장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이래야 됩니다라고 계속했는데 그때는 얘기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안 그랬죠. 그러면서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삼성 그 오너십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그 관심을 갖고 또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는 이유가 삼성이 우리나라 1위에 세계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길 바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한항공도 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대한이 들어있잖아요. 대한이 들어있고 태극 문양을 달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국적항공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자매가 잇따라서 이렇게 뭐 성격과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참 그 회사의 리더십 안에서 가족 안에서 좀 더 뭔가 좀 그때 교훈을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 조현민 전무는 그 당시에도 조현아 부사장 건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복수할 거야.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서 그게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마치 이게 상습범처럼 비춰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들죠.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게다가 조현아 부사장은 사실 실형을
사실 복역을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가족 언니가 그런 심각한 정도의 어쨌든 고초를 겪었는데 예. 배운 게 없나?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2배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초라면 이 정도까지 뭐 국민들이 분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예. 아니 언니가 그때 정말 온 대한민국을 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문제가 돼서 실형까지 받고 그때 그 복수 문자 보내고 나중에 또 바로 사과는 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와 또 거의 유사하잖아요. 또 그때도 역시 갑을 문제였고 네. 이번 것도 역시 갑을 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라는 인식이 국민들한테 팽배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이 정도 사건에서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 또 거기다 대한항공이 앞으로 대한자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사태 수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과거에 SBS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낙하산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게 뭐 일 열심히 해서 성과 내고 돈 많이 벌고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조직원들 또 뭐 거래처나 이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존경받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당연히 조금 전에 이제 방송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홍보 영상도 저는 기억이 나요. 그 계열사 항공기의 승무원으로 뭐 근무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고객들에게 서비스하고 이런 모습 직접 보였었거든요. 네. 이게 요즘 최근에 정치도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 있는데요. 이번 일도 이 일을 겪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의 SNS를 통해서 처음에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씀드린 방송. 그 직원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저는 그 직원이 제일 걱정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이야. 정말 그 걱정돼요. 부분은 빨리 이제 언론에서 확인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걱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그런 일들을 몰랐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가는 이미지, 회사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드는 이미지, CIA 작업을 통해서 거친 이미지들만 세탁된 모습만 봤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정말 어떤 모습인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 경찰 용어로는 정말 생존 반응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 전 국민이 기자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요즘 부당한 그렇죠. 일들이 벌어지면 다 카메라 생중계가 되는 세상이니까 그거를 각 분야에 주목을 받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행동은 반복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드러나고 감출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직원의 문제도 조금 덜 걱정이 되는 게 혹시라도 불이익이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대한항공에. 그럼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뭐 기업 지도자는 아니지만 우리 며칠 전에 회식할 때 얼마나 점잖게 했어요. 아니요, 갑자기 그 아픈 얘기를 이정열 전 부장판사께서 좀 오버를 하시는 바람에 걱정되긴 했습니다. 예. 뭐 열심히 했죠. 뭐. 예. 자. 여기까지 하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내일이 13일에 금요일인데 네. 마침 또 오늘 또 어제도 아니고 오늘 정의당이 결국은 데스노트에 김기식 금감위원장을 올려버렸어요. 금감원장을. 그러니까 사실 정의당이 어쨌건 지금 그 정부의 정책이나 그리고 그 인물 관련해서는 좀 우호적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반대하는 경우는 대부분 낙마를 했죠. 대부분 뭐 상당수가 금요일에 낙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경환 그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도 그랬고 조대혁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 장관도 후보자 등등이 이제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다가 낙마자 6명 중에 4명이 금요일에 낙마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게 또 하필 내일이 13일의 금요일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또 정말 13일의 금요일을 과연 김기식 금감원장이 넘을 수 있을까? 네. 거기다가 지금 어쨌건 최근에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로도 국민들로부터도 좀 우호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정의당 입장에서도 김기식 원장의 해명이 어느 정도 납득 가능했으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의당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오후에 네.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참여연대 출신이시고 그렇죠.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 그 안에서 정말 순수하게 활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정말 억울한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뭐 재벌 문제, 저희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그런 문제에서 가장 엄격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일을 할 걸로 기대가 됐던 분인데 네.
금융감독원장은 뭐 금융 전반에 우리가 그쪽에 검찰수장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렇죠. 금융검찰의 수장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 금융개혁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제 금감원 자리를 놓고 누군가는 음모론처럼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도 지난번 전직 금융원장 감독원장이 갑작스럽게 낙마를 한 것도 예. 금융계 내부의 반발이기도 하다라는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그러니까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김기식 원장 체제가 금융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네. 빨리 화근을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게 뭐 김기식 원장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만큼 지금 금융계도 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심각한 상황에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 사람이 손에 힘이 안 들어가게 된 상황인데 그건 업무를 못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좀 더 이상 정의당 입장에서도 그냥은 있을 수 없다라는 판단을 네, 내렸겠죠. 지금 맞아요. 그게 김기식 원장이 뭐 금융개혁의 최적임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일단은 뭐 이게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피감기관으로부터 어쨌건 돈을 받아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건 어느 정도 지금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유럽을 들렸던 곳에서 다 관광지에 들렸던 거 그리고 과거에 국회의원 시절에는 그 부분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던 분이기도 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감을 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여론조사 결과로 드러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런 분이 지금 금융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할 수 있을까? 영이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어도 정말 다른 분이 이런 문제가 없는 분이 오면 오히려 정부의 생각은 금융개혁이 더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어쨌건 김기식 원장을 지키겠다라는 취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거기다 뭐 선관위에 지금 유권 해석까지 지금 요구한 상황이니까.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사실 정말 거취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청와대 얘기 나온 김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그 두 분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가 두 가지를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질의를 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도움을 얻어서 그 소위 19대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돈 받고선 해외 출장 갔다 온 사례들을 수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 사례가 그냥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좀 본질에서 좀 비껴난 것 아닌가. 지금 백성은 변호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김기식 위원장 스스로가 의원 시절에 뭐 이런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 제기는 하면서 자기는 갔다 왔다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게 중앙선관위에 뭐 의견을 묻고 이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중앙선관위의 질의한 질의 사항을 보면요. 그러니까 출장을 가면서 비서관이나 보좌관을 대동하고 간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예. 그다음에 해외 출장을 갔었을 때에 그러면 휴가를 갖는 건 아예 안 되는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질의 사항 자체를 봐도.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미 이제 남부지방법원, 남부 그 지방검찰청에서 고발된 걸 배당을 해서 사건 수사를 들어갔지만 혹시 뭐 대가성이 있어서 형사처벌이 문제가 되느냐 그런 정도의 엄격함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럼 누가 봐도 아니 보좌관 대동하고 가는 것 자체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말씀하신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 굳이 왜 이렇게 했을까? 뭐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게 첫 번째로는 일단 김기식 원장에 대한 인사검증을 처음 했던 게 조국 민정수석인데 조국 민정수석이 상당히 가까운 분이라서 이거를 제대로 검증을 못했지 않았느냐라는 비난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객관적인 입장을 가질 수 있는 선관위에서 한번 검증을 받아보겠다라는 걸로 선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데 그거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 사항도 좀 이상하고 굳이 이건 뭐 확인해봐야 하나 싶을 정도의 내용도 있고 두 번째로는 19대 국회의원들의 실제 다른 사람은 없었느냐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공교롭게도 그 결과는 자유한국당 쪽이 조금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료조사 좀 해봐라 그래서 갖고 왔는데 민주당은 65차례고 자유한국당은 94차례 그러니까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니까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뭐 물타기처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결과가 오히려 저는 더 안 좋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령 그분들이 다 같이 비슷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그래서는 안 됐었다라는 게 국민의 어떤 시각인 것 같거든요. 이건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그 갔다 왔다는 44명, 44차례 갔다 왔다는 해외 피감기관 돈 받아서 해외 출장 갔던 사람들이 의원들이 지금 일제히 그 정론관 기자회견장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집권하더라도 우리는 임명직 안 하겠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이게, 굳이 따지면 앞으로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 앞으로 이런 일을 그런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상의 의미 찾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나도 잘못해도 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저는 이런 방식의 전수조사는 진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지금 이 적법성 문제를 다투는 거예요. 적법성. 예. 이게 적법하냐 불법이냐. 근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김기식 원장이 그 지금 의혹을 제기받고 있는 그 해외 출장 피관계로부터 돌봐서 갔던 해외 출장 시점이 2015년이죠. 예. 근데 2014년 가을에 거의 유사하게 그 당시 자유한국당 그때는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그 박상은 의원이 네네. 그때도 피감기관에 돈을 받아서 3천만 원 정도 받아서 외유성 출장 갔다 왔다가 결국 무죄 났죠. 네, 무죄가 나왔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걸 그때부터 알았어요. 의원들도. 네. 그때부터. 그러면 그 이후에 이게 지금 또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그때 이거 기소되는 것까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또 갔단 말이야. 네. 거기에다가 피감기관으로부터 돈 받고 뭐 해외 출장 가고 이런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거는 이 금감원장을 하기에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이건 좀 너무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예. 청와대 대응 방식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일단 13일에 금요일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된 거다. 이거는 단순하게 물 뿌려서 상대방 기분 나쁘게 하고 뭐 한 그런 정도의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이건 갑을 관계에서 벌어지는 갑과 을 사이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청원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청원 국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현민 전무도 그렇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그렇고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좀 국민들이 봤을 때도 진정성이 느껴질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보다 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안을 좀 해결할 필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백 변호사는 지금 그 방송을 통해서 그 조현민 전무 쪽에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하려고 애를 쓰는 저는 저번에 저 조현아 부사장 때도 그랬어요. 그래요? 이래야 됩니다라고 계속 했는데 좋은 그때는 얘기입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안 그랬죠. 그러면서 훨씬 커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삼성 그 오너십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때마다 다른 기업들보다 더 그 관심을 갖고 또 문제 제기도 많이 하고 비난도 많이 하는 이유가 삼성이 우리나라 1위의 세계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길 바라서 그런 면이 있는데 사실은 대한항공도 좀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대한이 들어있잖아요. 예, 대한이 들어있고 태극 문양을 달고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국적항공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 한 번도 아니고 자매가 잇따라서 이렇게 뭐 성격과 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했다는 건 참 그 회사의 리더십 안에서 가족 안에서 좀 더 뭔가 좀 그때 교훈을 갖고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군다나 이 조현민 전무는 그 당시에도 조현아 부사장 건이 발생해서 그 당시에도 복수할 거야. 네.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문자 메시지를 그렇게 보내서 그게 어떤 의미냐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게 마치 이게 없고 그야말로 나라를 새로 만들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또래 저보다 어린 나이들의 법조인들도 30대 중반에 법무부 장관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절이 극복이 됐으면 이제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도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뭐 편법이 동원된 승계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결국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승계가 되면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회사가 유지되는 쪽으로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기업의 구조라는 게 이른바 갑질 구조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거를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들. 대표적인 게 중소기업들로 하여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은 값에 뭐 도급으로 인해서 가격 후려치기로 대기업들은 가져가고 아니면 기술 빼가고 이런 것들로 성장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도 2세, 3세가 유지가 되는 한은 그런 구조가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어떤 갑질 구조에 대한 인식이 자리 짓고 있는 상황에
물을 네. 뿌렸네? 이러니까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행동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못한 행동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완벽한 관계잖아요. 대한항공과 광고 대행사. 이거는 대한항공에서 광고를 주지 않으면 광고 대행사는 광고를 못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광고 대행사 쪽에서 뭐 사과를 다 받아들이고 하는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사람들이 많이 추측을 할 수밖에 그렇게 없어요. 추측할 수밖에 없죠. 사실관계와는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청와대 청원에 뭐 지금 처벌해달라는 얘기까지 벌써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번에 또 조현아 부사장 사례부터 이게 자꾸 또 오버랩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지금 저 오너 일가에 또 갑질로 이건 부서져서 파편이 튈 수 있는 거리에 던졌다라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되고요. 이제 변호사적인 말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저희 변호사라서 그런 거 아니셨던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유리창 같은 거는 술 드시다가 기분 나쁘시다가 옆 테이블하고 말다툼하다가 그쪽을 향해서 유리창 던지는 바람에 깨져서 상해를 입게 되면 다치게 되면 그렇죠. 강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예요? 그건 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죄입니다. 특수상해.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으로 던졌으니까. 그러니까 흉기로 사람 다치게 한 거나 법적으로는 똑같은 평가를 받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혹시라도 이 사안은 그 사안은 아니라고 이제 나왔지만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앞에 이제 백성훈 변호사 같이 좀 이렇게 뺀질뺀질한 그런 남자가 앉아 있으면 여자분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물컵에 있는 물을 확 끼얹잖아요. 또 공격 들어오네요. 이른바 물따귀. 예, 이거는 이제 폭행입니다. 실제로 이 물따기로 최근에도 벌금 한 70만 원 정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절대 드라마 보고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요. 근데 조현민이죠. 이 전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쪽에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갑질로 비춰지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화를 내시는 것으로 보여요. 얼굴에 물을 뿌리기만 하면은 폭행죄입니다. 폭행이요? 네,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벌금형이 선고된 이후로 우스갯소리로 그 다음부터 드라마에서 얼굴에 물 뿌리는 장면이 안 나온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일단은 뭐 얼굴에 물을 뿌린 게 아니고 바닥에 무슨 뭐 뭔가를 집어던져 파편이 튄 것도 아니라면 일단은 뭐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일단 지금 저번에 그 조현아 부사장의 그 땅콩회항 사건 때는 사실 그 이후의 대응이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과의 진정성 문제도 있었고. 근데 일단 네,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3부 이슈 토크로 들어가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백상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얘기부터 좀 해봐야겠어요. 저 너무 앞에 있는 물잔 건드리지 마시고. 사실 조현민 전무가 이제 그 광고 쪽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 대한항공의 광고를 보면 어디까지 가봤니?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이제 영국편 광고를 이제 한 광고 대행사와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현민 전무가 이 영국에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 광고 대행사 측 직원이 잘 대답을 못했나 봅니다. 잘 대답을 못하니까 아니 영국편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 뭐 영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냐라고 해서 화를 내는 정도였으면 이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나왔던 얘기는 거기서 음료수병을 집어던지고 그 직원을 향해서 물을 뿌렸다라는 얘기로 오늘 이제 엄청나게 화제가 됐죠. 또 과거에 있었던 그 대한항공에 관련돼도 땅콩회항 사건이 또 연상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대한항공 측의 얘기는 물병을 뭐 음료수병을 집어던졌다는 내용은 일단 사실이 아니고 물을 그 직원에게 뿌린 게 아니고 그 물잔을 바닥에 던졌는데 물방울이 일부 튀었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지만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는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니 물잔을 바닥에 던졌든 어디 던졌든 왜 던지냔 말이죠. 던진 거는 뭐 잘한 건 아닌데요. 일단 이제 저희한테 물잔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왜 물잔을 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런 물잔일 경우에는 문제될 소지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바닥을 저희 종이컵 들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사람에게 튀어서 사람을 다치게 할 만한 성격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리컵이라면 과연 어느 쪽으로 던졌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이 혹시라도 맞을 수 있거나. 이번 사안에서는 조현민 전무가 일단 SNS에 사과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쳤으면 아마 또 오늘 또 사과의 진정성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사자에게 문자를 직접 보냈고
그 문자에 그 상대방 그 어찌 보면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었던 그 광고 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또 단문자가 오긴 왔더라고요.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조현민 전무의 뭐 그런 열정적인 그런 이 광고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랬던 거 이해한다. 뭐 뭐 이건 뭐 저도 괜찮습니다 이런 취지로 왔는데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아까 우리도 여기서 이런 얘기했지만 그 직원이 이 사과를 받고 저는 사과 못 받겠습니다라는 과연 답을 할 수 있었을까? 현실적으로 그 회사는 가만히 있었을까? 네, 그렇죠.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그 회사 사정이 오히려 사과를 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고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을 굳이 드린다면 조현민 전무가 직접 찾아가서 만나고 위로를 또 하고 그리고 같이 뭐 웃으면서 맥주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아닐까 술은 안 될 것 같고요. 술은 조심해야 되고. 네. 구조적으로 저는 사실 이제 조현아 부사장 때도 그랬고요. 국민들이 왜 그렇게 뭐 화를 낼까 뭐 이런 걸 보면 결국에는 이른바 재벌로 불리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0대 중반의 분이고 전무신데 이미 20대 후반에 임원으로 임명이 됐고 그때 스스로도 뭐 나 낙하산으로도 인정을 하지만 능력으로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일반적인 경우에 20대에 임원으로 임명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면 이전 대통령 같을 때는 이런 거죠. 그때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급속도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있어요.